안녕하세요. 오늘 좀 색다른 환경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영상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가 완전히 맛이 가서 음량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좋은 마이크랑 이런 환경들을 빌려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2022년은 투자자에게 쉽지 않은 한 해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계속 좋지 않은데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 압박과 그에 따른 주식 이외 대체자산 매력도 상승, 그리고 주식시장 할인율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 최대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재 나오고 있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미국의 임금 인상 문제, 그리고 각종 제품의 원가 상승 압박 같은 것들은 인플레이션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 시대에 이를 뚫고 나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미 이런 환경을 겪어본 최고의 투자자가 해주는 조언은 정말 그 가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고의 투자라는 책에서 필립 피셔는 지금 현 상황과 비슷한 인플레이션 환경 아래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생각이 좀 많았는데 책을 보면서 다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책 광고가 아니고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본 책입니다. 일단 투자자에게 인플레이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피셔가 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중이 오해하는 세 가지 지점,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와 주식이 방어 수단이 되는지, 값싼 주식이 답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셔가 보는 인플레이션의 강한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피셔는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는 대가지만 이런 대가의 자세한 가이드를 책으로 보고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게 정말 복받은 시대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느꼈거든요. 참고로 투자에는 수만 가지 길이 있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숫자만큼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방향들 중에 피셔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그런 가이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셔가 말한 인플레이션의 의미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책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론이 많아요. 근데 피셔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그저 똑같은 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미 아는 화폐의 구매력 훼손에 대한 이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죠. 피셔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보다는 대중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오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는 인플레이션의 시작과 가속화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인플레이션은 호황기에 경기 과열이 되면서 생기고, 인플레이션을 금리 같은 수단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점점 그 강도가 강해져서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죠. 저부터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셔는 이에 대해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씨앗은 번영기가 아닌 침체기에 발화한다고 말하는데요.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대폭적으로 늘린 보조금과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위축된 구매력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특별 지출이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차후에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 시스템 하에서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주기적인 경기 하강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투입되는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유발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피셔가 가진 생각은 좀 더 시장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보통 가속화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피셔가 책을 쓴 1960년대에도 그랬나 봐요. 지금 우리만 봐도 높아진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해상 운임, 임금, 부족한 반도체 같은 여러 요인으로 22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여러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곧 내가 가진 화폐라든지 임금에 대한 구매력 약화를 의미하는데, 그런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에 대한 절박한 수요로 이어지기도 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실물 자산들이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연평균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좋은 해지 수단이라고 생각돼 왔습니다.
그런데 피셔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요. 먼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쉽게 가속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요인들이 워낙 두드러져서 그렇지 그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반감시키는 요인들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같은 게 그런 예인데 더 구체적으로 책에서는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타이어는 3, 4천 킬로 정도 가면 펑크가 났지만 요즘 타이어들은 훨씬 빠른 주행 속도 아래에서도 총 주행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인 가격은 크게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까지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해지 수단이라고 알려진 자산들에 대해 굉장히 성급한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두 번째 오해인 주식이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 되는지와 연결이 돼요. 피셔 말에 따라 해지 수단이라고 알려진 자산들에 대해 성급한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주식은 교과서에서도 배우다시피 기업 자산을 일정 부분 소유했음을 나타내는 증서잖아요. 그리고 이는 기업 활동을 지속하는 한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 주식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해지 수단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피셔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 있는 말을 정확히 옮기자면 매우 단단히 틀린 생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는 주식이라는 소유 증서를 통해 유형자산을 소유하면 나중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이에 대해 충분한 해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주식은 회사가 가진 토지나 공장 같은 유형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고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유형자산도 물가 상승에 맞춰 가치가 오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피셔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식으로 놓고 보면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을 때가 아닌 한 그 뒤에 주식 뒤에 존재하는 자산, 즉 유형 자산의 가치는 해당 주식의 평소 시장 거래가와 거의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형 자산을 몽땅 팔아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산은 그 자산 자체가 가치 있다기보다는 해당 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피셔는 개별 주식과 인플레이션 방어 사이에 본질적으로 깊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피셔의 가이드는 세 번째 오해인 인플레이션 시대엔 싼 주식을 봐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주식 투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PER이나 PBR로 봤을 때 싼 주식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통상적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금리는 곧 할인율이자 중력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주식은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피셔는 책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의 바람직한 주식에 대해 선후 관계를 제시합니다. 조금 전에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관계도 내재하지 않는다는 피셔의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피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식이 쓸모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자산 가치 같은 지표 그 자체에는 주가 상승을 견인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퍼나 PBR은 그 자체로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PBR로 본다면 인플레이션 기간에 자산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산 가치, 그 자산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 주가도 오른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표는 후순위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가진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할 정도로 주식 내재 가치 상승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그런 강한 상승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요소가 만들어낸다고 피셔는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해당 주식의 어닝 파워와 어닝 파워의 미래 향방에 대한 투자계의 컨센서스입니다. 요즘 말로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EPS 상승과 그에 따른 멀티플 리레이팅, 멀티플 확장이라는 얘기죠. 디레이팅 압박이 강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 시대에 오히려 리레이팅을 말하니까 당황스러웠는데 피셔는 순이익과 PER의 결합은 최고의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라고 강하게 가이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자산에 집중해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에서 너무 편협한 주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이해가 돼요. 자산주 투자자들의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는 효용이 떨어지는 자산을 현금화시키거나 다시 개발해서 EPS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부지 매각에 뒤이은 M&A라든지 신사업 진출도 다 어닝 파워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는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인 강력한 EPS 상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피셔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강조하는 가격 전가의 중요성이나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한 기업이 어디냐에 대한 관심도 결국 그 기저에는 이 PQC의 요인들이 어닝 파워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낮은 PER이나 PBR 같은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EPS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리레이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셔가 강조하는 리레이팅은 지속적인 EPS 상승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회사에 대한 인식을 기존과 달리 가져가면서 PER이 상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러티브로 멀티플을 10년치 당겨와서 PER이 100배 받고 있는 회사가 연간 10%씩 이익 상승한다고 리레이팅 돼서 퍼 200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면 듣는 분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과거 사례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전통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의 효율성 낮은 자산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첨단 산업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뽑아내고 시장은 그에 대한 멀티플을 서서히 상향시켜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이거는 최근만 보자면 2차전지 쪽 사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셔가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어닝 파워가 중요하다고만 말한 이유는 이런 EPS 상승에는 수많은 것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용 자산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활동, 미래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의 결실, M&A,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된 게 EPS 상승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최종적 의사결정을 나 대신 회사의 경영자가 하기 때문에 어닝 파워를 볼 때 회사의 경영자를 꼭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뻔하게 못 지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매번 볼 때마다 기본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투자를 보면 패시브의 영향력도 커졌고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적 데이터도 넘쳐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의 등락이 커질 때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한 BM을 갖고 장기적으로 EPS가 확장 국면에 있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외부 변수에 의해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급등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회사 체력은 변한 것이 없는데도 투자자는 스스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초단기 기준으로 한 수출 데이터가 대표적이죠. 한번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리밸런싱이라는 미명 아래 포트폴리오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를 하는 대가의 말인데도 여러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투자 환경에서 뻔한 원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수출 데이터라든지 통관 데이터 같은 경우도 10일마다 체크하면서 투자를 해야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조금 얘기했듯이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수출 데이터 같은 지표를 10일마다 체크하고 그에 따른 시장 급변동에 모두 노출된 매매를 하는 게 과연 스마트한 것인가? 10일마다 춤추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지속적인 EPS 움직임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렇게 박터지는 단기적 관점 경쟁 안에서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단기적인 관점이 강화될 때 오히려 장기적 방향으로 EPS 확장을 보려고 한다면 훨씬 낮은 경쟁 강도에서 대가들이 말한 바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시장이 빠졌다고 마냥 돈 넣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기본을 바탕으로 투자 대상을 물색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급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진 않았는지 투자가 아닌 눈치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성공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길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